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열변환 시스템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조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분산 전원체계에 적합한 플렉서블 초연기 이산탄소 발전 기술, 영어로는 슈퍼크리티컬 CO2, 줄여서 SCO2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파워 사이클에 대해서 오늘 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념 아주 쉽게 학부생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의 실험실입니다. 네, 저고요. 네, 조금 끊기네요. 네, 접니다. 네, 지금 연기 중입니다. 네, 저희가 기술 개발한 내용이 뉴스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실제 보시는 실험 장치가 제가 저희 연구팀 분들하고 실제로 꾸민 실제 발전소입니다. 가장 작은 발전소 중에 하나고요. 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런 초인기 이산탄소 발전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기본 기술 개념 말씀드리고, 해외나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실제 최근에 가장 이슈는 발전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을 더 증가시키겠다. 또 이번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전력 체계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 믹스가 대전환이다. 에너지를 구성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를 그 구성 포션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결국은 이제 분산 전원 체계로 간다. 분산 다 떨어져 있다. 우리가 태양광 패널 뭐 여러 군데 다 설치할 수 있고 풍력 발전기 해안가나 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전력원들이 여러 곳곳에 이제 분산 형태로 되게 된다. 그게 바로 분산 전원 체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수치적인 목표는 저희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40년에 신재생 발전원 비중을 30에서 35%까지 늘리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지금 뭐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미래의 에너지다. 네, 맞습니다. 미래의 에너지가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결국 2040년 지금부터 한 20년 뒤에 30에서 35%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컨벤셔널 발전 비중이 우리가 쓰는 전기의 65에서 70%까지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력 원별 발전 비중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5월 자료고요. 2017년, 18년, 19년 1분기에 실제 우리가 생산한 전기의
원이 어디서 왔느냐? 네, 가장 큰 게 이제 석탄이었죠. 네, 석탄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네, 원자력 이제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LNG가 좀 늘고 있고 신재생이 2019년 1분기에 이제 7.5% 정도 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발전량 기준이고요. 그 발전을 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요. 그 발전원별 설비 용량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2020년에는 현재 석탄 27%, 원전 19% 많이 줄었습니다. LNG가 32.3%, 신재생 에너지가 벌써 설비 용량으로는 15%까지 늘었고요. 이걸 2030년에 이제 33%, 2034년에 4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는데 이거를 발전원의 설비 용량 숫자로 보시게 되면요.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한 80기가와트가 깔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를 다 합치면 100기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2034년에 신재생 에너지를 78기가와트, 거의 뭐 지금 발전소만큼 지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보통 효율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 20% 정도 생각을 하니까요. 그 설비 용량으로는 5배 정도의 용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과연 미래에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100%로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100%가 되면은 사실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게 그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왜 35%까지만 할 거냐? 네, 전력 계통에서 35%를 넘어서면 재생에너지 출력이 변동할 때 이것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태양광은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을 하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밤에는 어떡하죠?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떡하죠? 네, 그리고 또 태양이 너무 쨍쨍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 전기가 더 많이 나온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역할들의 기술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린 뉴딜에서도 이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태양광, 풍력과 함께 기존에 있던 컨벤셔널한 발전들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에너지 그리 우리가 쓰는 에너지 그리드를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딱 요 세 개입니다. 연료, 열, 전기입니다. 뭐 전기는 다 아시겠고, 이제 열은 우리가 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던가 아니면 난방을 한다던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 그리드는 사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다 변환이 되고요. 그 변환이 되는 기술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연료를 열로 바꾸는 방법은 태우는 거죠. 네, 그 연소 아니면 핵이 가진 에너지를 쓰는 이제 핵 반응을 이용한 열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열과 열을 이용하는 게 이제 힙펌프, 반대로 얘기하면 에어컨이죠. 열끼리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로 열을 이용해서 전기로 만드는 방법이 터빈을 구동하는 힛 엔진. 네, 이게 바로 파워 사이클입니다. 자, 그럼 전기를 열로 바꾸는 거는 가장 쉬운 게 전기 히터죠. 우리 전기장판. 네,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에어컨 반대로 돌리는 히트 펌프고요. 전기 왔다 가는 게 이제 배터리 이런 것들이고 연료에서 전기 바로 간다. 네, 이게 퓨얼셀. 전기를 가지고 연료를 다시 만든다. 네, 신재생 에너지로 나온 전기로 어떤 연료화 시키는 게 이게 요즘 나오는 파워 투 가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이처가 들어가죠. 자연이 들어가게 되면은 태양이 가진 열을 바로 이용하는 게 솔라 서멀. 이게 태양 열 발전입니다. 이거를 바로 연료화 가는 게 인공광합성. 그다음에 이걸 바로 전기로 가는 게 양자 효과를 이용한 태양광이죠. 태양광 PV, 윈드 파워 이렇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파워, 우리가 실제 동력을 쓴다. 그러면은 어떤 연료를 이용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파워를 쓴다. 이게 바로 내연기관.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한다. 네, 일렉트릭 비클, 둘 다 쓴다.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대부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아직 신재생 발전 비율이 10%인데요. 나머지 90%는 어떻게 쓰느냐?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연료를 가지고 화석 연료죠. 석탄, 가스, 혹은 원자의 핵반응 열, 이런 열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물을 끓입니다. 스팀을 끓이거나 혹은 에어를 뜨겁게 만들어서 터빈이라는 것을 돌립니다. 비행기에 달려있는 엔진, 그 터빈이죠. 터빈을 돌려서 어떤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뒤에 그 발전기가 붙으면은 전기가 생성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쓰는 전기의 92%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럼 기존에 있는 발전원들도 가만히 있을 거냐? 네. 이게 다 친환경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연료와 열, 전기로 바꾸는 이런 기존 터빈을 이용한 사이클도 기존보다는 다르게 좀 더 효율이 높고, 그래서 같은 전기를 만들어낼 때 에너지를, 연료를 조금만 써서 석탄 사용량, 가스 사용량을 점점 줄여 나간다. 네, 이런 그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신재생도 물론 짓지만 기존에 있는 발전소도 효율이 좋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새로운 분산 전원 체계, 이 안에서 기존의 발전 시스템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기본으로 내려가세요. 발전 사이클, 파워 사이클이 뭐냐? 네, 아주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죠. 예전에는 이 제임스 와트가 이걸 보고 어떤 회전자를 돌리는 기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떠한 동력이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동력이 생기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기관차도 만들죠. 그리고 이게 스팀 투 파워입니다. 물을 끓여서 동력을 얻습니다. 자, 물을 끓이면 뭘 돌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 뭐가 돌아가는 데에 뒤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죠. 자기장 안에 뭐가 돌아가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전류가,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힘을 받으며 돌면서. 네,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해봤죠. 네, 이렇게 뭐가 돌아가야 전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돌리는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보자. 네, 그게 바로 터빈입니다. 인간이 만든 유차학적으로 가장 적은 힘으로 잘 돌리는 기기가 바로 터빈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에도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터빈입니다. 네, 터빈, 항공기형 터빈,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뭐가 돌아가게 하는 이런 발전용 터빈은 상당히 거대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화력 발전이 뭐냐? 우리가 화력 발전 석탄 줄여야 된다, 석탄 줄여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석탄을 가져와서 태우죠. 네, 잘 태웁니다. 잘 태워서 그걸 뭘 하느냐? 물을 끓입니다. 네, 물을 끓여서 물에 고온고압을 만들어서 이 터빈을 돌려서 다시 식히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그 화력 발전 연료를 태운다는 거고요. 자, 원자력 반영은 핵 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E는 mc 스퀘어, 그 열을 이용해서 역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돌리고요. 나오는 물을 식혀죠. 식혀야죠. 식혀 다시 액체로 집어넣어 순환하는, 이런 게 바로 파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증기 발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이클은 뭔가 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내부에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을 압축을 해서요, 그다음 가열을 합니다. 그래야 이 유체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 유체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엔탈피가 높아져서 그 높은 엔탈피를 가진 유체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잘 만든 발안개비인 터빈을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돌겠죠. 돌면은 그 유체가 가진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힘으로 바뀌게 되고요. 뒤에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걔를 돌리고 나온 애는 다시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돌리는, 압축, 가열, 터빈 구동, 팽창이고요. 냉각, 압축을 반복하는, 이게 바로 증기를 이용한 증기 발전 사이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90%의 전기를 만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제 시작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스팀 발전 100년 동안 써왔는데 이제는 거의 할 만큼 다 했어요.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의 효율이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연료가 가진 에너지의 45%를 전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석탄도 줄여야 돼요. 그럼 더 효율적인 발전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적은 연료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소들이 다 작아지게 돼요. 근데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좀 더 브레이크 스루를 하기 위해서 그럼 작동 유체를 바꿔보자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스팀 대신 이산화탄소를 끓여서 고온고압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다.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발전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에게 이산화탄소 발전 얘기하면은 뭔가 이산화탄소가 막 없어지면서 전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제일 좋은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거의 뭐 무한동력 수준의 아주 연금술 같은 기술인데요. 이 CO2를 압축을 해서 화석연료나 원자력이나 혹은 이제는 태양열, 고온 태양열,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매스, 이런 얘네들도 신재생 열이거든요. 이런 신재생 열을 이용을 해서
터빈을 구동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스팀 발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한계를 좀 깰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스팀이 이미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해서 특히 스팀, 물에 금속이 터빈이 닿으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기터빈, 이런 증기터빈 방식의 또 단점이 이 터빈에서 팽창하고 나면은 거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진공 상태까지 팽창을 시키는데요. 진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체의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겠죠. 밀도가 낮아서. 전체 시스템이 엄청 커요. 발전소들이 엄청 커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발전소가 커진다는 얘기는 땅을 많이 쓴다. 네,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연기 이산탄소를 쓰게 되면은 스팀 대신 이산탄소를 터빈에 구동하게 되면서요. 이산탄소를 고밀도의 초인계 상태로 가열해서 발전을 꾸미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좀 작아지는 장점이 생기고요. 또 효율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CO2의 냉각 측이 실제로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할 수 있는 드라이 쿨링이 가능해지는 또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없어지면서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내부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요. 조금씩 새는 것들은 일부 메이크업을 하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작동 유체로 해서 발전을 돌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연료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돌리는 게 이제 스팀 터빈이고요. 공기를 가열한 게 가스 터빈이고요. 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태우면은 이게 수소 터빈이 되겠죠. 연료를 가지고 CO2를 끓여서 돌리는 게 이산화탄소 터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지금 열을 전기로 바꾸는 이런 파워 사이클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스팀 발전 기술을 100년 동안 써오면서 크게 만들었어요. 기계를 크게 만들수록 단위 규모 경제가 들어가면서 전기를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석탄 원자력 크게 만들어서 한번 틀면은 쭉 운전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저 전원을 이제 깔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는 막 풍력도 나오고 태양광도 나오고 전기가 막 왔다 갔다 부하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 발전원들도 그 부하가 30% 전체 발전의 30%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물론 ESS도 붙지만 그 기저에 깔고 있는 이러한 대용량 발전소들도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도 전부 다 소형으로 만들자. 네, 작게 만들어서 그리드 전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대응해서 빠르게 반응을 하자. 그리고 또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자동 운전, 빠른 패스트 리스판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AI가 들어갑니다. AI가 들어가서 자동 운전이 되는 오토파일럿, 테슬라 자동차처럼 발전소들도 이렇게 자율 운전 발전소들이 되려면 일단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전원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니즈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는 발전소가 작아지게 되면요. 태양광, 풍력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은 수력 발전 아니죠. 그 스팀 발전을 사용하는 석탄 화력, 원자력들이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이유는 대량의 냉각을 시킬 수 있는 냉각수를 쓰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바다는 항상 15도씨 연중 고른 저온에 15도씨를 쓰는 냉각수가 항상 있어요. 공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냉각수를 계속 흘려주게 되면 이 스팀 발전이 터빈 팽창을 하고 나오고 식히는 온도가 38도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수를 계속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따로 전기를 쓰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해수를 이용해서 쉽게 냉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산형 전원 체계가 되면서 이런 작은 발전소들이 태양광 풍력과 같이 내륙에 혹은 강가에 이렇게 작게 소비지 근처에 근접할 수 있게 되는 입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송전탑이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 그 예전에 막 한창 문제가 됐던 지역 송전탑 문제, 이게 전부 다 발전소들이 다 해안가에 있고, 근데 소비지들은 서울 또 혹은 대도시 대부분 내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용량의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발전소들이 도심지 근처에 입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하게 되겠죠. 자, 근데 도심지 입지 근처로 입지가 되게 되면은 그 다량의 냉각수인 바닷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기, 대기 혹은 조금의 강물 이 정도를 이용을 해서 쿨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드라이 쿨링을 하는데 이 초인계 CO2 발전이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분산 전원 체계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대용량의 전력을 내던 기저 전원들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빠르게 대응하려면 작아져야 되는데 그냥 작게 만든다.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파워 엔진들을 고온고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익숙한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 벤츠에서 나온 AMG 고성능 버전의 8기통 5.4리터 엔진인데요. 이게 420마력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벤츠 AMG 4기통 2리터 엔진이 역시 421마력인데 2리터로 줄었습니다. 5.4리터에서 2리터로 줄었습니다. 네, 동일한 힘을 내야 되는데 엔진 사이즈가 줄었다. 이 말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터보 차저가 훨씬 더 높은 압의 부스트압을 써서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는 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터보 차저가 거의 한 2바 정도까지 더 부스트압이 올라가게 되고 또 압축비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터보 차저 더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화가 되면 또 고속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인계 이산탄소 발전 사이클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초인계 이산탄소가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슈퍼크리티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주체에 다 있습니다. 이쪽이 온도, 압력이라고 보게 되면요. 이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액체와 기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체를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액체로 바뀌게 되죠. 근데 특정 온도, 압력 이상에서는 이게 기체가 액체로 바뀌지가 않고 이게 기체도 액체도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네, 이게 지금 실험한 동영상 캡처인데요. 이렇게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사라진다. 네, 이게 초연계 상태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기체인데 무겁다. 네, 무거운 기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이 초인계 상태가 31도씨 74기압에서 이상에서 생깁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의 이 임계점을 이용하는 게 바로 초인계 이산화탄소 발전인데요.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기계 전공이시면은 제가 이제 TS 선도를 가지고 왔는데 TS 선도에 이렇게 투 페이지 돔이 있고요. 이쪽이 액체고 이쪽이 기체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크리티컬 라인입니다. 이쪽 위쪽이 전부 다 슈퍼크리티컬 리전이라서 74바 31도씨 이상의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무거운 상태의 기체가 됩니다. 네, 이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왜 이용을 하느냐? 이 임계점 부분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물성치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특히 이 밀도 부분인데요. 밀도 부분에서 여기 임계점 부분에서 엄청나게 압력 조금만 변해도 밀도가 확 변해요. 기체와 액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발전 사이클은 뭘 압축을 해야 됩니다. 작동 유체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임계점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에 들어가는 그 웍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전 사이클이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임계점 부분에서 뭐 사운드 스피드, 유소, 연력학적인 서멀 컨덕티비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급격히 변하는데 이런 구간을 이용하겠다. 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 사이클 TS 선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투페이지 도움을 들어 액체에서 끌어서 기체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랭킨 사이클이죠. 근데 여기를 한번 살짝 넘어온 슈퍼 크리티컬 상태로 갔다가 내려오는 이게 트랜스 크리티컬 사이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스터빈에 사용하는 기체 브레이트는 이 가스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네, 하지만 초연계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영역에 있는 이 상태를 이용하자. 그래서 압축, 가열, 팽창, 냉각 이런 TS 선도를 그리는 발전 사이클이 바로 초연계 이산화탄소 사이클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사이클의 모든 상태, 특히 저압부까지 초연계 상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연계라는 이름이 딱 앞에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산화탄소냐? 네, 이산화탄소가 이 임계점 상태가 상온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 중에 있는 것들 이런 임계점을 이용하고 싶어도 온도가 너무 낮아요. 막 영하 100도 막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가 없죠. 냉각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CO2는 상온 31도, 지금 오늘 31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압력만 가하면 쉽게 임계점 상태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CO2는 또 안정적인 기체고요. 또 대기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자연 유체를 이용해서 발전 사이클을 구동하는 것이 바로 초연기 이산탄소입니다. 네, 그래서 초연기 이산탄소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지금보다 효율이 높아진다. 네, 2%에서 5%포인트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석탄 화력이 지금 아까 45%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 올라가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도 연비 0.1km 올리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미 다 성숙된 기술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기의 90%가 대부분 이런 사이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전기가 이제 100기가와트예요. 근데 1%를 올리면은 1기가와트의 효율에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안 지어도 된다. 그래서 효율 1%포인트 높이는 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태가 초연계 상태, 고압 상태, 74바 이상의 고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체의 열도가 작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져서 터빈, 열교환기, 각종 기기들이 다 작아지게 돼요.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 매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성이 줄어들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가열하고 식히고 이런 게 다 빨라집니다. 또 작아지니까 싸지죠. 네. 소형화가 가능하고 모듈화가 가능하다. 패스트 스타트업, 패스트 셧다운 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또 계산을 막 해보니까 싸더라. 그래서 우리가 투자 비용 14% 줄일 수가 있고 LCOE라고 해서 전기 요금입니다. 전기 요금을 37%까지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냉각 쪽에서 이건 열 역할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아까 사이클이 이렇게 내려오는 현열 과정의 냉각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쿨링 에어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기에 훨씬 더 편한 스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요. CO2랑 금속, 부식, 물보다는 덜합니다. 그리고 석탄, 가스, 원자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여러 가지 요런들을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한 250메가와트 정도의 스팀 터빈인데요. 비슷한 용량으로 SCO2, 초연기 CO2를 만들면은 이 정도로 엄청 작아진다. 네, 그래서 배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배에도 쉽게 실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핵잠수함, 핵 원자로로 구동이 되는 이런 핵잠수함에 넣겠다고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SCO2 발전 기술이 가스터빈을 돌고 나서 뒤에도 스팀 터빈이 붙거든요. 그 스팀 터빈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석탄화력 역시 대체할 수가 있고 또 원자로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로가 아니라 훨씬 더 작고 안전한 원자로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열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열, 바이오매스, 심지어 연료전지, 고온 연료전지, 배열 다 이용할 수가 있고 태양열, 이렇게 직광을 해서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솔라 서머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 나오는 것들이 제가 지난번 웹비나에 한번 해드렸는데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남는 전기를 어떤 열 형태로 저장해서 다시 전기를 사용하는 그럴 때 충방전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리스판스가 가능한 이런 초연기 CO2 발전 사이클이 다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열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재생 발전원들까지 다 연계 가능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는 크로스 커팅 기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크게 타입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팀 터빈 그리고 가스 터빈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팀 터빈이라는 것은 어떤 열원이 있으면 그 열과 CO2가 열교환기를 두고 열교환을 해서 간접으로 CO2를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스팀 보일러, 가스터빈 후단이나 석탄 화력 보일러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걸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 아래 연구소들이 모여서 10메가와트의 데모 플랜트를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막 시작된 연구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과 같이 실제로 연소를 시킨 뜨거운 연소 가스를 바로 터빈을 구동하는 디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순산소 연소를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산소만 연소를 시키면 O2를 가지고 그 CH4, LNG 가스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결국 CO2랑 H2O만 나옵니다. 물만 나옵니다. 물은 식히면 액체로 만들어서 빼낼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CO2만 남죠. 그래서 그 연료가 가진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는 게 이 CO2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CO2만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묻어버리면 됩니다. 묻거나 아니면 따로 탱크에 모아서 산업 공정에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게 바로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 발전 사이클의 효율이 53%까지 높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발전 플랜트의 개념이고요. 대신 요거는 아직까지는 개념적으로 좀 약간 도전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요. 이쪽은 민간 기업에서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넷파워라는 회사에서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화식, 디렉 방식의 이 사이클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순산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ASU가 붙습니다.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이 붙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따로 분리를 해서요. 그 다음에 LNG, CH4를 넣습니다. 태우죠. 그럼 CO2랑 H2O만 나옵니다. 그걸로 바로 터빈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서 쭉쭉 순환하는 이런 사이클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고압 순산소 연소가 들어가면서 결국 고온고압의 CO2로 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작동 조건이 엄청납니다. 1150도씨에 300바. 이거는 거의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현재 없는 상태의 수준인데요.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터빈을 구동하게 되면은 카본 캡처가 가능하면서도 효율이 아주 높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좀 그러니까 팬시한 이런 발전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죠.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온고압화가 되면은 작아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동일한 힘을 낼 때 어떤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빨리 돌아야 됩니다. 터빈이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어려운 기술이 바로 고속으로 도는 또 그다음에 엄청나게 압력이 걸리는 상태에서 터보 기계가 돌아가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열교환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떤 열원이 가진 열을 받아서 CO2를 가열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압이니까 기존에 있던 열교환기로 이걸 다 대응할 수가 없고 또 너무 비싼 재료를 쓰거나 또 특수한 형태를 쓰게 되면 너무 비싸지니까 전기를 싸게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열교환기들을 고온 고압에서 견딜 수 있으면서도 작게 만들어서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운전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인계점에서 물성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분산 전원 체계를 이루면서 부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계속 악셀을 밟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급가속했다가 이런데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빠른 터보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 사이클에서는 이건 앞선 그 간접식보다 훨씬 더 조건이 더 가혹해서요. 역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 개발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동향인데요. 이 기술은 개념적으로는 훨씬 한 1980년대부터 이미 CO2를 이용한 발전 사이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라고 공감을 얻어서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00년 후반 정도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샌디아 내셔널 랩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 하시던 분들인데요. 새로운 원자로에 붙일 새로운 발전 사이클을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시험실 규모의 발전 사이클을 만들어서 돌려본 거죠. 돌려보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곳이 여기가 이제 베켈 마린 코퍼레이션이라고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요. 핵잠수함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핵잠수함 아주 작은 이 공간 안에 원자로의 뜨거운 열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파워 사이클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이 SCO2가 작게 만들어 들어가기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해양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추진함에 이런 기초 연구가 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웨리라고 하는 사우스웨스트 리서치 인스티튜트하고 이제 G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는 태양열 발전.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 이렇게 태양열 발전, 태양빛 모아가지고 검은색 하면 타잖아요. 그 열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넓은 사막에다가 태양열 접시를 깔고 직광을 하게 되면 거의 온도가 거의 1000도가 넘습니다. 그 온도를 이용해서 지금은 물을 끓이고 있어요. 물을 끓여서 스팀 터빈을 쓰는데 그러지 말고 사막에 물도 없는데 무슨 물을 끓이느냐? 이산화탄소를 끓이자. 그래서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또 그런데 아주 적합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미국에서 또 CSP용으로 이건 좀 규모가 이제 커졌어요. 한 10메가와트급의 터보 익스펜더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터빈입니다. 터빈이 10메가인데 한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정말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총기 시험투의 장점을 보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에코젠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산업 폐열, 우리 공장, 철강 공장 이런 데서 뜨거운 열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열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열을 다시 이용을 해서 전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공장이 뭐 큰 공장이 뭐 물론 큰 공장도 있지만 아무리 커봤자 나오는 폐열의 양이 이런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가 작습니다. 그래서 작게 어떤 폐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런 쪽에서도 SCO2가 유망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생기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초반 기술들을 개발하다가 이제 미국 DOE 정부에서 자 이제 기초 기술 개발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큰 거 이제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겁니다. 각각에서 이제 부품들 만들어 보고 자 이제 자동차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시행을 해서 약 한 9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 이제 막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10메가와트급 정도의 어떤 그래도 규모가 있는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이산탄소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미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건 2017년에 시작했고요. 또 이번 연도에 나온 또 큰 과제들에서 보면요. 미국 DOE에서 화력발전부에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초연기 SCO2에 관련된 이 발전 기술을 또 실증을 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또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양열 발전인데요. 이렇게 접시에서 직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파워 사이클을 묶는 이런 사이클을 10메가와트 규모로 또 실증을 해보는 이런 과제가 올해 론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렉트 사이클, 순산소 연소를 이용해서 나오는 CO2를 바로 터빈을 구동하는 방식. 이거는 또 리스크가 큰 기술인데 뭐 테슬라처럼 민간 기업이 이거 되면 대박이다. 하지만 리스키하니까 투자를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렵죠.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저희도 이 미국에서 이렇게 빠른 움직임과 같이 함께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여러 정부 연구원들이 모여서 각자 기초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거의 뭐 횟수로는 7, 8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 연구원 와서부터 지금 맡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항상 이제 연구에 시작을 할 때 빠르게 좀 같이 가려고 하는데 뭐 지원이나 기간이 훨씬 더 좀 적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웠는데요. 어떤 이런 발전소라는 게 엄청나게 큰 기계 산업입니다. 플랜트고요. 이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엄청난 신뢰성을 요구하는 기술이고요. 실제로 이 파워 사이클이 한 100메가와트 이상 급의 적용되는 기술하고 그 아래쪽 작은 사이즈에서 쓰는 기술들이 사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작은 데서 이걸로 해보고 다시 이제 큰 거에서 다시 이거 해보고 되는가 보다 하면 다시 또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 스케일업 했을 때 사용할 기술들을 먼저 랩 스케일로 스케일 다운해서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에서 저희가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원래 실험실 규모에서 다 해보고 파일럿, 데모 만들어 다 해보는데 미국은 사실 차근차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점프를 해보자 해서 실험실에서도 해보고 나중에 쓸 것도 실험실에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을 어렵지만 사실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터보 기계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실제로 CO2로 구동이 되는 아주 고온고압에서 회전하는 터보 기계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요거는 12만 RPM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요 사이즈가 12만 RPM으로 돌면 아주 고속이죠. 이런 터빈을 만들어 실제로 저희가 CO2를 500도씨, 한 100바 이상으로 고온고압으로 만들어 넣어봐서 잘 돌아간다라는 걸 보였고요. 얘보다 좀 더 큰 거, 좀 더 크지만 그 액슈얼 타입이라고 해서 충류형. 이게 실제 상용 발전 터보 기기에 들어가는 터빈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이 작은 데로 가져왔어요. 실제 작은 데서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은 데서도
이걸 실제로 만들어 돌려봐야 이산화탄소로 돌았을 때 이런 타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터빈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CO2를 압축을 해야 되고 가열을 해야 되고 냉각을 해야 되고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독자 기술로 이렇게 실제 시험실로 꾸며가지고요. CO2를 넣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어 프로그램도 직접 다 만들어서 네 저희가 운전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신 뉴스에서 나온 것들이 이거고요. 보시면은 밤이에요. 이거 저희 CCTV인데요. 외곽에 이제 밤늦게까지 저희가 연속 운전 4시간 이상 목표로 했었는데 4시간 원래 2시간은 목표했었는데요. 4시간 운전을 하고 이게 전데요. 네. 아주 좋아하는 네, 모습. 이거 뒷분들은 이제 좀 약간 연기하는 톤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데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작은 것들을 한 거를 이제 여기에 하나 쓰고요. 또 높은 효율의 발전 사이클을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온도의 터빈 하나 더 둡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에 엔진 2개 도는 것처럼 저희가 터빈 2개를 두고 좀 효율적인 사이클을 꾸며가지고 이 전체를 이제 전체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게 실제로 실험실이긴 하지만 실제 발전소만큼의 이런 엔지니어링 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관 설계들도 모두 다 고온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텐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CO2를 압축을 하고 CO2는 지금 실험이기 때문에 탱크에서 CO2를 넣습니다. 넣고 CO2에서 압축을 한 다음에 여기가 보이는 게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LNG 가스 보일러였습니다. 뜨거운 650도 LNG 플루가스가 들어와서 CO2를 500도까지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터빈 1차 터빈을 구동을 하고요.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터빈에서 나온 후열, 백가스를 다시 한번 여기서 열교환해서 두 번째 터빈 이 안쪽에 있는 걸 돌립니다. 또 나머지 이 터빈 돌고 나온 CO2를 다시 또 열교환을 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터빈을 구동하기 위한 열원으로 들어가는 CO2를 예열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열을 계속 이용을 해서 효율을 높이고요. 남은 CO2를 다시 이제 식혀가지고요. 다시 가압하는, 계속 순환을 하는 이런 시험 장치를 현재 구성을 했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CO2 전용 초연계 CO2 압축기도 역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험용 버너 시험 장치, 그다음에 실제로 열이 들어왔을 때 CO2를 어떻게 가열해야 되느냐 이런 열교환기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내부에서 CO2를 어떻게 내부 열교환을 해서 효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고집적 PCHE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열교환기도 이렇게 만들었고 터빈 다 각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미래에 사용할 새로운 발전소를 처음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처음엔 잘 안 돕니다. 여러 가지 수정을 보완을 거쳐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실험실에 구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또 제어 프로그램도 다 직접 다 짜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고사도 한번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초연계 발전, 이산화탄소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70%는 기존 발전을 써야 된다. 그래서 기존 발전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과 같은 분산 전원체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패스트 리스판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발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팀 터빈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터빈을 구동하는 이런 새로운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을 만들게 되면은 태양열, 바이오매스 이런 신재생에 바로 붙일 수도 있고 또 폐열과 같은 버리는 열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석탄, 가스, 원자력 여기에도 붙여서 훨씬 더 효율을 높여서 연료를 적게 쓰는 연료를 적게 쓰게 되면 그만큼 CO2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둘 다 쓸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거냐? 사실 아닙니다. 네, 발전소 하나 만드는 거 10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연구원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한 4, 5년 정도 핵심 부품 이제 개발한 단계가 돼 있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고온고압에서 빠르게 돌려야 아까 보셨죠? 엔진처럼 벤츠 엔진처럼 작은 용량에서 큰 파워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터빈, 열교환기 이런 기초 핵심 부품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조건들에서 운용이 돼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현재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으로 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 천봉원님께서 작은 발전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어려움은요. 작아지게 되니까 그 터빈이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아주 작아지게 되면은 훨씬 더 고속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어떤 회전체가 돈다는 것은 그 회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베어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작동 유체가 새지 않도록 실링이 되어야 됩니다. 밀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기존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재, 부품 네, 이런 것들이 아직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부만 네, 만들 수 있는 이런 국내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네, 해결이 어려운 이런 파츠들이 좀 존재한다는 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잖아요. 태양광 풍력해야 된다. 다른 발전 다 죽여라. 석탄 죽여라. 원자력 죽여야 된다. 네. 하지만 저희 이런 에너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줄이는 건 맞지만 잘 줄여야 된다.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연구의 공감대가 아직은 좀 여론에 좀 밀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너무 신재생만 좋고 나머지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좀 연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은 발전소라서 아무래도 효율이 안 나오죠, 당연히. 네. 사이즈가 커야 효율이 나오는데 아무리 작게 만들게 되면 로스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좀 적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효율 얼마예요?로 물어보면 원래는 얼마까지 가는데 뭐 지금 얼마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 뭐 기계 전공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네, 믿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가스 종류를 이산화탄소로 정한 이유가 온난화 가속 방지 측면 외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게 이산화탄소로 전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산화탄소 없애야 돼, 온실가스 없애야 돼. 그럼 온실가스 없애면서 막 전기가 만들어지는 초기 이산화탄소 좋은 거 아니냐? 네, 라고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를 직접 없애진 않습니다. 네, 없애진 않고 이산화탄소를 작동 유체를 이용해서 터빈을 구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를 쓰는 이유는 일단 그 이산화탄소를 초인계 상태로 만들기 좋다. 왜냐하면 인계점이 31도 상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압력은 이렇게 가압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변화시키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인계점이 이 이산화탄소가 상온 부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인계점 근처에서 이 기체가 무거워지는 이 특징을 다른 유체보다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발전에서 압축일을 줄이는 이런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역시 또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CCS를 해서 CO2를 포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CO2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대안이 사실 뭐 없습니다. 확 없는데 그럼 CO2 가져와서 이 발전소 안에 집어넣고 쓰자. 이런 것도 말은 되지만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디렉 발전에서는 순산소를 연료를 태우게 되면은 CO2랑 물만 나오기 때문에 물은 이제 식혀가지고 액체로 빼내고요. 그럼 CO2만 나오잖아요. 그 CO2로 바로 터빈을 돌리게 되면은 따로 뭐 모아서 어떻게 하지 않고 그 구동을 바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CO2가 이용해서 CO2로 터빈을 돌리면 진짜 발전이 되느냐 네, 이런 컨셉에서 시작한 게 아까 직화식 디렉 발전이었습니다. 네, CO2 이외에 다른 작동 유체를 사용하는 발전 기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의 대부분은 이제 스팀을 쓴다. 스팀을 쓴다였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를 쓴다. 이게 가스터빈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수소 얘기 나오잖아요. 수소. 네, 수소 나와서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에 넣어가지고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해서 바로 불 붙일 수 있어요.
네, 바로 불 붙이면은 수소 터빈이 되죠. 네, 수소를 연소한 뜨거운 플루가스를 터빈을 구동하는 수소 터빈 기술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에서 BMW가 한 몇 년 전에 수소 엔진, 네, 자동차에 원목 동시 엔진에 수소 연소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보여줬던 것도 있었고요. 수소 터빈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ORC라고 그래서 오르가닉 랭킨 사이클입니다. 그 오르가닉이라고 하는 것은 탄화수소 화합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냉매, 에어컨 가스죠. 에어컨 가스 이런 것들이 어떤 증발 잠열이라든지 팽창 증발하고 이렇게 그런 상변화에 열을 역학적인 성능이 좋아서 우리가 에어컨에 쓰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에어컨이 아니라 발전 사이클로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ORC이고요. ORC는 대신 한계가 한 300도 이하의 열원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연료는 태우면은 뭐 500도 이상, 산업혈 같은 경우 6, 700도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요. 훨씬 더 고온에서 쓸 수 있는 발전 기술이 필요한데요. ORC는 300도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300도 이상에서는 그 냉매 가스가 이제 부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물, 공기, 이산화탄소, 수소, 에어컨 가스라고 하는 탄화수소 화합물, 냉매 이렇게 이용하는 발전 기술이 대다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다음 질문 황성호님께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이네요. 네. 현재 랩 스케일 넘어서 최종적으로 목표하시는 터빈의 사이즈, 회전 속도, 직경 크기, 목표 파워, 그에 따른 베어링 및 실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이 연구했던, 같이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현재 랩 스케일을 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단계 이제 메가와트가 될 겁니다. 네, 최소 2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급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사실 미국처럼 10메가와트 또 데모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100메가와트가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100메가와트가 돼야 지금 현재 스팀 터빈 표준 화력이 한 500메가 혹은 800메가, 원자력이 한 1기가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한 10분의 1 수준인 이 플렉서블한 모듈러 발전소가 되려면 100메가와트 정도 될 거고요. 근데 100메가와트 정도 개발을 하려면 사실 돈이 엄청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규모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신 세금으로 이렇게 해보자 중요하니까 이게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큰 돈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좀 나중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랩스케일에서 이제 수백 킬로와트급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것들이 이제 여러 연구원들이 모여서 메가와트급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0메가와트급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터보 머시너리를 한 메가와트 정도로 스케일 다운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 스케일업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10메가와트급이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2만 RPM 정도 나와요. 터빈 사이즈가 2만 RPM, 회전 속도의 사이즈는 한 이 정도, 한 30cm 이내 정도 될 것 같고요. 목표파는 10메가. 그에 따르면 이제 베어링이나 실 이제 들어가야 되죠. 기존에 사용하던 베어링이나 실은 전부 다 3600rpm에 고정된 작은 좀 사이즈가 크고 어떤 그 축에 걸리는 액슈얼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일드한 조건이었는데 이 초연계 CO2에서는 엄청난 압력으로 항상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속으로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베어링, 실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부분 좀 약한 부분이라서 실제 국내 개발을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해외랑 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 이산화탄소 발전의 장점만 너무 말씀해 주셔서 혹시 단점이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단점을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라서 완전히 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전부 다 고압입니다. 네, 고압이라서 결국 터빈이 돌아야 되는데요. 이 초연기 CO2라고 하는 아주 고압 상태 안에서 터빈이 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선 질문처럼 베어링, 실, 뭔가 회전체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온고압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새로이 개발을 해야 돼서 이제 회전 안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이 회전을 한다, 어떤 이런 고온고압의 챔버 안에서 뭔가 회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뭔가 틈이 있어야 돌잖아요. 그래서 이 틈으로 무조건 리키지가 발생합니다. 누설이 발생을 하는데요. 증기 발전이나 가스 터빈 발전, 가스 발전은 이 가장 그 최종 단위 대기압 상태입니다. 혹은 진공 상태라서 살짝 세요. 근데 이 초연기 이산화탄소 발전은 그 압력이 거의 한 무조건 74바 이상의 조건에서 돌기 때문에 그 작은 틈새로 좀 새는데 74바에서 새는 거예요. 대기압으로. 그러니까 엄청 세겠죠. 네. 리키지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키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회전체에서 나오는 이 회전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잘 잡아주는 네, 이런 실 기술들, 이런 것들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CO2가 그래도 기체예요. 자, 우리가 물이 사실 아까 금속과의 부식과 금속과의 부식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력학적인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보다는 열교환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열교환을 잘 할 수 있는 열교환기를 또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은 결국 이 초기 이산화탄소의 장점이 임계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물성치를 딱 우리가 원하는 곳에 좋은 포인트를 찍어서 거기서 움직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걸 만들었을 때 다양한 신재생 부하와 함께 연동을 해서 부하 변동에 또 대응을 하려면은 기존 발전과 다르게 정속 운전이 아니라 급가속도 해야 되고 급정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기술에 대한 요구가, 기술적 요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계속 크루즈 걸고 100km로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연비가 잘 나오도록 딱 만들어서 거기만 돌리면 되죠. 근데 그 자동차 엔진을 갑자기 뭐 0에서 제로 백을 뭐 5초대에서 3초대로 줄여라. 그래야 우리가 분산수정을 쓸 수 있다. 상당히 가혹한 조건이고요. 그 전 영역에서 모든 그 발전 기기들이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단기간은 아마 안 될 거고요.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네, 재밌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고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네, 뭐 저 이메일 주소도 아마 그 연사 소개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질문 주시면은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